여러분 그 철강의 5대 원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강의 5대 원소 뭐라고요? 예? 예,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제 회주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백주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멘타이트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세멘타이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엄청나게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처 흑연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세멘타이트고 이거를 보니까 약간 흰색이더라. 그래서 백주철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회주철을 보겠습니다. 회주철은 반대의 경우로 응고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소가 그래파이트 플레이크, 흑연 조각, 그래서 흑연 조각으로 정출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느릴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흑연화가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검은색의 이제 흑연들이 잘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영역으로 잘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흰색의 영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기지 조직, 철 기지 조직이 되겠고, 검은색이 흑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아까는 아니고요. 그 지난 시간에 주철의 제조 이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 펄라이트 베이스, 페라이트 베이스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펄라이트 베이스가 언제 나온다 했죠? 냉각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를 경우, 가장 느릴 경우는 페라이트 베이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미세 조직 이 두 가지, 페라이트, 펄라이트 다 있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현상 흑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주철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백주철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요. 백주철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함량이 뭐 3%, 그 다음에 회주철도 3.43, 뭐 이거는 뭐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데, 중요한 건 백주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함량이 어떻습니까? 0.8%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회주철 같은 경우는 2.06%, 즉 실리콘 함량이 백주철에 비해서 회주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랬습니까? 세멘타이트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냉각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흑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세멘타이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흑연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또한 이 실리콘 함량, 규소의 함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규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모래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합금 원소들과 달리 조금 약간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일단은 그 세멘타이트, Fe3C 내부에 금속 원자들은 잘 고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친한 친구들 있겠죠. 뭐 크롬이나 뭐 바나듐이나 나이오듐 이런 친구들 다 금속인데요. 그 친구들은 그 내부에서 잘 들어가서 잘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자 독자 노선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심 가단주철 보시겠는데요. 이게 아까는 아니고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 멀리어블이라고 했던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멀리어블이라고 했던 여기에 약간 껌 같은 거 여러분들이 껌 씹다가 요즘 뱉으면 안 되지만 길거리에 묻어 있는 껌처럼 생긴 이런 흑연들이 있는 게 바로 흑심 가단주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단주철 멀리어블 캐스트 아이언이 되겠고 이때 탄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템퍼카본이라고 합니다. 왜 템퍼카본이라고 하느냐? 자, 이 흑심 가단주철을 없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철의 제조 공정에서 이 백주철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열해서 한 30시간 놔둔 다음에 놔뒀다라는 건 뭘 했다는 거죠? 온도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처리를 했다. 온도 줬다. 템퍼처. 그래서 템퍼 카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퍼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 템퍼 카본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둥근 형태긴 한데 완전히 구상은 아니죠, 그죠? 이러한 뭔가 뭐 둥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불규칙한 둥근 입자 형태의 흑연이 되겠습니다. 이 흑심 가단 주철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백주철을 열 처리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주철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뭐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성이 우수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제 뭐 제어할 게 없잖아요. 컨트롤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에 뭐 열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돈이 드는 과정이 되겠는데 열 처리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주철 중에서도 유일하게 열 처리를 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이 흑심 가단 주철이 되겠습니다. 백주철을 가지고 바로 이제 흑연화해서 얻는 것이 흑심 가단 주철이 되겠고요. 자, 흑심 가단 주철은 이제 이 흑연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미세 조직들이 거의 다 이제 페라이트가 되겠죠. 탄소가 내부에 남아있지 않은 페라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 템퍼 카본으로 가는 겁니다. 템퍼 카본 가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함량 아까랑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뭐 한 2에서 3% 정도 비슷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구상흑연 주철. 이게 처음에 또 나왔던 거죠. 이거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완전한 구형. 그래서 이 구상흑연 주철을 이 약간 뭐 어떤 이게 눈처럼도 생겼잖아요. 그 소의 눈처럼도 생겼어요. 불스 아이 뭐 이런 걸로 불스 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것들 이제 구상이기 때문에 노듈러라고 해요. 노듈러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고 이 특성이 굉장히 연성이고 덕타일한 그런 거기 때문에 덕타일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흑연 주철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이 흑연의 모양이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넣어주는 합금 원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탄소의 형태가 둥근 형태로 나오게 도와주는 원소가 마그네슘과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나오죠. 맨 앞에 보시면은 이 칼슘 나와 있죠. 마그네슘과 칼슘.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상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흑연의 입자가 굉장히 둥글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그런 크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 조직은 뭐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페라이트 또는 펄라이트. 페라이트는 느린 냉각 속도, 펄라이트는 중간 냉각 속도. 다른 것들은 구상 흑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탄소와 규소의 영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철강의 5대 원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강의 5대 원소 뭐라고요? 예? 아, 맞췄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탄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중요한 거 뭐가 될까요? 규소, 지금 제가 탄소 규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망간 중요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인과 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과 황은 뭐 좋은 원소는 아니고요.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럼 이 5대 원소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뭔가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중요하다는 건데, 뭐 긍정적인 영향으로 좋은 애들, 중요한 것들은 탄소, 규소, 망간이 되겠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중요한 애들이 바로 황이나 인이 되겠습니다. 규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규소의 함량도 또한 이 철강 원소를 구분하는 이러한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철과 쇠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철과 쇠. 물론 한국말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틸과 아이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스틸이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철이 되겠고요. 아이언이 한국말로 하면은 뭐 쇠가 되겠는데, 그죠? 스틸과 아이언의 차이는 뭘까요? 스틸이 우리 철탄소 상태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함량이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스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철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캐스트
뭐라고 합니까?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죠. 캐스트 아이언. 자,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의 범위는 여기 그래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함량이 2%보다 더 높을 때 나와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실리콘의 함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리콘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기준이 되느냐? 이 캐스트 아이언 중에서도 이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과 화이트 캐스트 아이언, 회주철과 백주철을 나누는 기준이 실리콘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이 다시 백주철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 함량이 0.8 웨이트 퍼센트더라. 그 다음에 회주철 보면은 한 2.06 웨이트 퍼센트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회주철의 경우는 규소의 함량이 많으면 회주철이 되는 것이고요. 규소의 함량이 적으면 백주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회주철을 만들 것인가, 백주철을 만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주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이러면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흑연의 모양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는데요. 흑연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흑연 조각, 그라파이트 플레이크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 흑연의 모양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B, C, D, E 타입으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디서 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A, 여기 있죠, A. A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회주철에서 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A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 방향은 어떻습니까? 흑연의 방향이 랜덤하죠. 랜덤 오리엔테이션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타입 A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B를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나요? 가단주철에서 많이 봤죠. 가단주철에서 멀리어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템퍼 카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형태로 따지면 여러분 이 단어를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로셋이라고, 로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장미 모양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뭐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이 덴드라이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뭐 글로블라나 뭐 로셋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들을 사람들이 비유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장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로셋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형태다, 장미 모양 형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우리는 로셋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민들레 모양이다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쓰면 되느냐?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는 용어를 써야 되겠고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랜덤하죠. 여러 방향, 방사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 C는 우리가 사실은 좀 흔하게 보지 못했던 건데요. 이거는 Superimposed Flake Size. 그래서 뭐 이게 플레이크 사이즈가 뭐 여러 개 이렇게 있고요. 엄청 두꺼운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얇은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 약간 중간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타입 D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덴드라이트 조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지상정을 배웠는데, 자, 수지상정에서 만약에 이 덴드라이트 바운더리, 즉 이 덴드라이트 경계에 이런 탄소들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타입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정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다 이러한 덴드라이트 주변에 다 탄소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들을 보여준다. 근데 이런 형태가 좋은 형태냐?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출이 되는 것이 결정립계에 석출이 되면, 또는 정출이 되는 것이 결정립계에 정출되게 되면 결정립계에 더 안 그래도 취약한데 그 석출되는 상들도 취성상이기 때문에 이 파괴 개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니까 또 균열이 또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또 걔들을 따라가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입계 파괴라고 합니다. 입계 파괴. 그래서 이렇게 입계 파괴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바운더리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 인터덴드리틱인데요. 자, 이 덴드라이트 사이사이입니다. 근데 타입 D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이 있는 경우인데 타입 E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용어는 인터덴드리틱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덴드라이트 사이사이라는 겁니다. 인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그래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레인 두 개 사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스위스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은 일단 도시 왜 유명하냐면 그 도시에서부터 이제 융프라우 요흐 그 유럽 알프스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도시의 양 옆에 호수가 있습니다. 양에 호수가 있어서 호수가 영어로 뭡니까? 레이크죠. 그래서 레이크와 레이크 사이에 있다 해서 인터라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야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인터리그라고 하는 거는 양대 리그끼리 서로 사이에서 교환해서 한다는. 그 다음에 또 국제라고 하는 국제적이다. 인터내셔널이라는 영어를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뭐냐면은 내셔널이 뭡니까? 내셔널 국가죠, 그죠? 국가와 국가 사이가 뭡니까? 바로 전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앞에 인터가 붙은 것이 되겠고, 그다음 또 똑같은 여러분들 항상 많이 쓰는 거 뭡니까? 인터넷. 그래서 이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제 인터넷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터라는 개념은 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그 주조 조직들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제 흑연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맨 처음 나왔던 것처럼 뭐 주철의 종류는 우리가 뭐 백주철, 회주철, 구상, 흑연 주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흑심 가단 주철까지도 배웠죠. 그래서 총 이제 4가지 종류. 여기서도 이제 뭐 CGI 주철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백주철, 회주철, 흑심 가단 주철, 구상, 흑연 주철, 그 다음에 탄소와 실리콘 영양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이 사실 같은 시간이겠죠. 왜냐면 제가 편집점을 딱 찾다 보니까 같은 시간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 약간 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실제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프랙티컬한 실제 산업에서 진짜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시면 어떠실까 하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고내열 주강의 고온 산화 및 파괴 거동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주어가 뭡니까? 주강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주강이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캐스타예요. 우리가 계속 아까 배웠죠. 주강이 뭐 어차피 주철입니다. 그죠? 주강, 주철. 그럼 고내열이라고 했는데요. 내열이 뭐냐면 내자가 붙으면 항상 이제 그 버틴다, 더 강하다, 이겨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식성이라고 하면은 부식에 대해서 더 이겨내는 성질. 그래서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다 그러면 마모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고, 자, 뭐가 되겠습니까? 내열, 열에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높아져도 높은 온도에서도 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소재다.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었습니까? 높다. 그러니까 내열도 내열인데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고내열 주강의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고온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제 파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은요. 이 소재 어디에 쓰는 소재였느냐? 그러니까 터빈 하우징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터보 차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이 엔진에 있어서 이 터보 차저라는 것이 이 흡기 배기를 통해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공기를 엄청나게 빨리 내뿜어서 자동차가 쫙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굉장히 고온의 가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 그다음에 또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터빈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에 이 컴프레서 휠이라고 있죠. 이 휠이 굉장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싸주는 이 하우징, 이게 감싸주는 그 집이 되겠습니다. 하우징이 없으면 그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우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다가 하는 거죠. 하우징이 있으니까. 터빈 하우징이 있으니까. 흡기 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온도. 여러분들 그 자동차 같은 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굳이 대충 그 히터를 막 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차 안에 뜨거운 그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에 이런 엔진 돌아가고 하는 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이 배기가스가 최대 1025도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위기 자체가 이 1000도가 넘는 분위기에서 얘들이 버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얘들이 터빈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뱅뱅뱅뱅뱅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뱅뱅 돌아가니까 진동,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고온 피로, 고온 파괴,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파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크나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이 터빈 하우징에 쓸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온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좋은 소재들은, 유명한 소재들이 코발트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고온에서 우수합니다. 코발트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비쌀 것 같죠, 여러분들이. 비싸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좋은 소재는 니켈의 슈퍼얼로이. 슈퍼얼로이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엄청나게 좋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타늄. 그러니까 니켈, 타이타늄이 다 좋거든요. 자, 니켈계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난 그 적층 재료 시간 때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코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인코넬 718, 625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인코넬이 그나마 니켈계 슈퍼얼로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합금이 되겠고요. 타이타늄은 보통 이제 크게 산업적으로 많이 쓰인 타이타늄이 두 가지 타이타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타늄은 순수한 타이타늄이에요. 그래서 commercially pure 타이타늄이라고 해서 CP 타이타늄이라는 건데, 그거는 거의 타이타늄 100%. 그것도 근데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타이타늄이 강도가 워낙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또 정말 많이 쓰이는 그 타이타늄 합금이 바로 이제 TI64라는 건데요. 그 TI64라는 게 뭐냐면, TI 타이타늄이죠. 그 다음 6 알루미늄. 그 다음에 4 바나듐. 여기 타이타늄에다가 알루미늄을 6웨이%, 그 다음에 바나듐을 4웨이% 부피 분율로, 무게 분율로 넣은 것이 이 TI64 합금이 굉장히 널리 쓰이는 이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다 단점이 뭐냐면요, 고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열 소재로 쓰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고가의 소재들을 쓰는 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원소가 뭘까? 그게 바로 주철입니다. 주철이 의외로 내열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그냥 주철은 안 되고요. 바로 스테인리스여야 됩니다. 왜냐?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안 쓰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수, 녹이 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스테인리스 스틸은 상온에서 또 이미 안정적인 오스테나이트를 가집니다. 자,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은 철강 소재에서 고온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고온 조직인 오스테나이트가 상온에서도 안정하다는 말은 이 스테인리스 자체가 고온에서도 굉장히 안정한 소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터빈 하우징용으로 쓸 수 있는 소재는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면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